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을 같이 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30강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의 철저히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유래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저도 그냥 신문을 보거나 어디서 강연에서 들은 내용이라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말하면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들을 말씀드리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용어는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2011년쯤인가 독일의 작은 기업들이, 주로 작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 인터넷 쪽에서는 완전히 석권을 하고 하다 보니 독일이 그동안은 잘해왔다고 생각되지만 독일의 기업들은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바텀업 방식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어떤 협회가 개입이 되고 또 차차 국가가 개입되면서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거의 이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버텀업 형식으로서 많은 어떤 참여자가 있고, 또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나중에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아젠다로 확장이 되었다고 해서 이 독일 쪽의 자료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부분이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또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독일에서 어떤 4차 산업혁명 주제로 행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참여자와 토론 모임,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제가 직접 보거나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냥 굉장히 버텀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그런 모양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 동일한 말이지만 요거를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요거에 뭐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께서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관점에서, 자, 그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그런 큰 변화가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라는, 이게 다 이네이블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는 8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역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발달의 요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C 언어잖아요. C는 어떤 그 표현력이라든가 뭐 운영체제 이런 데서는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파워풀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그 하이 레벨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수준의 랭귀지, 뭐 파이썬 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노드.js 이런 랭귀지는 뭐 예를 들면 이미 실습한 바에도 있지만 한 뭐 4줄만 짜게 되면은 웹서버를 돌리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잖아요. 또 파이썬은 이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단순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 뭐 구체적으로는 AI가 되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발달해서 뭐 알파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그전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그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노드.js라든가 파이썬과 같이 내가 직접 다룰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일단은 포커스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분산 컴퓨팅 기술의 발달. 뭐 분산 컴퓨팅 그러면은 대단한 것 같지만 일단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뭐 내가 HTTP를 써서 마음대로 뭐 클라이언트 서버를 통신시키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 정도 레벨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의 발달. 예전 같으면은 서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뭐 아마존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있고, 또 이런 클라우드들이 단순히 어떤 저장소나 어떤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감정 인식 엔진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AI 분석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고도 그런 굉장히 그 고급 기능들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의 안정화. 요거는 이제 분산 컴퓨팅하고 뭐 통하는 얘기인데 이 네트워크 자체가 엄청나게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다 말다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문제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네트워크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안정됐고요. 또 단지 네트워크가 안정된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메모리 리키지 것도 거의 없고 거의 뭐 한 달, 두 달 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정이라는 건 결국 그런 어떤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실제로 어떤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IoT 기술의 발달. 그 IoT 기술은 좀 포괄적인 내용인데 이 다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저렴하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작다. 그 다음에 완벽한 컴퓨터. 그 다음에 이걸 디바이스라고 말한 이유는 이렇게 작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구체적으로는 라즈베리파이 같은 컴퓨터는 뭐 한 4만 원 밖에 안 하지만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안정됩니다. 또 노드 MCU라고 한 거는 뭐 한 3, 4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있고, 뭐 제가 써본 경험상 뭐 2, 3년 써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야, 그런 디바이스가 발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단지 기술의 발달뿐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드 MCU는 이미 네트워크에 들어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라즈베리파이 2 모델에서는 와이파이 동굴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런 동굴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10,000원 정도 하고요. 또 심지어 라즈베리파이 3나 라즈베리파이 제로 W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네트워크가 그 안에 빌트인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또 블루투스로 넘어가더라도 블루투스 2.0 레벨에서는 뭐 한 몇천 원 정도, 그 다음에 BLE 4.0이 좀 비쌌습니다만은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거의 10,000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뭐 BLE의 보급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그런 네트워크들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적인 메이크 운동 활성화. 결국 무언가 그 전선을 연결하고 나름의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것이 이 IoT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 메이크 운동은 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불을 킨다든가 어떤 로봇을 만든다든가 하는 굉장히 좀 뭐랄까 작동의, 그러니까 비주얼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IoT에는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크 운동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무언가 만든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그 만드는 결과가 뭐 어떤 데이터를 남기거나 어떤 통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좀 IoT와 직접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운동이 IoT와 좀 더 강한 연결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개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차 산업 이전에 1, 2, 3차를 살짝 살펴보게 되면, 뭐 1차는 이제 증기기관, 그 인간의 어떤 근육을 넘어가는 그런 기계를 만든 것이고, 2차는 전력, 즉 작은 엔진을 만든 거죠. 엔진을 분리해서 파워만 끌어오는 기술이 생겨서 어떤 컨베이어 벨트 등 공장 뭐 이런 게 시작이 됐고,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겪었던 지난 컴퓨터, 뭐 자동화, 뭐 이런 거였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이 모든 것들이 융합이 돼버린 결과, 즉 컴퓨터 기술, 그래서 뭐 CPS라든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네, 이 자료는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독일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CPS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은 미국에서, 4차 산업은 독일에서인 것처럼 이 CPS는 독일에서 쓰는 용어 같아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완전히 소프트웨어 아바타를 만드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항상 가치단입니다. 결국 이 삼형제가 개별적으로는 갈 수 없고요. 서로 간의 존재를 돕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쪽의 내용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의미는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 우리는 엔진을 판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제트기 엔진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이 제트기 엔진에 뭐 센서가 3,000개가 붙어 있다나? 그래서 뭐 만약에 LA 공항에서 이륙해서 한국으로 온다라고 할 때 이미 엔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고 있고 그 비행기가 지상에 착륙할 때부터 그 비행기에 대해서 어떤 정비를 취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엔진을 파는 행위로부터 엔진의 실제 작동을 모니터링하면서 고장나지 않고 유지를 보수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초소형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가 되겠는데 단지 작은 게 아니라 값도 싸고 안정되고 즉 쓸만한 컴퓨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건 뭐 부동산에 국한할 필요 없죠. 하여간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더라도 다 개념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 좋은 얘기인데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이 관점에서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메가 트렌드를 다시 한번 실질적인 의미를 살펴보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거하고 하나가 늘어난 게 바로 오픈소스인데요. 이것이 왜 개입되냐면 일반적으로 메이커라고 아까 메이커 운동 얘기했는데 메이커 그러면은 주로 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인데 이 메이커의 어떤 인터넷 통신과 데이터가 개입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속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IoT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야만 사실은 연결된다는 얘기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결국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결국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 이 소프트웨어는 결국 요새 패러다임이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문화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써놓은 이유는 오픈소스는 시작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 패러다임상에 의하면은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은 나의 재산인데 이거를 공개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디지털 경제에서는 내가 나의 소스를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거기서부터 다른 걸 파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의 레퓨테이션이 좋아지고 나도 또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속도전이죠. 내가 그걸 활용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작점은 문화인데 신기하게도 이게 비즈니스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처음엔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약간의 그 세렌디피티 같은 개입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보다도 문화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커라고 말할 때 해커 문화라고 하지 해커 비즈니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해커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있지만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보면 뭐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뭐 좋아하는 일을 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게 이 디지털 경제 특히 이 오픈소스로 넘어가면서 조금 그 과거 패러다임하고는 조금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저는 예를 들면 노드.js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드.js라는 거는 뭐 설치도 간단하고요. 내가 웹서버를 만들어서 HTTP로 데이터를 받는 과정이 뭐 한 프로그램 6줄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드.js 말하자면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뭐 파일을 다룬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그런 모듈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즉 파일에 저장해 라든가 DB에 집어넣어 이런 정도의 코딩을 조금만 하게 되면은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이 노드.js 그런 걸 탁월하고요. 또 파이썬은 이 데이터 처리에서 굉장히 막강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 파이썬을 가지고 어떤 뭐 수학자라든가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고 또 뭐 넘피, 뭐 파이그라프 등 각종 그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파워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시는 바처럼 텐서플로우도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 거의 인공지능의 기본 언어가 되고 있는데 C보다는 배우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쉽다는 게 여러 개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C를 처음 배웠을 때 그 C 언어를 가지고 그 집합
세트를 구현하려면 어레이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파이썬은 그냥 set이 있어요. 또 mathematical set을 정의하는 게 그대로 랭귀지 안에 피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그 자기가 필요한 공식을 거의 그대로 랭귀지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걸 C로 하게 되면은 그걸 내가 다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적에 따라 노드.js나 파이썬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랭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AI를 랭귀지였다고 했는데 결국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단순 랭귀지가 아니지만은 어떤 텐서플로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구글에서는 또 뭐 라인 차트를 해갖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랭귀지와 툴 이외에도 구글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뒤늦게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대 회사들이 뭐 어떤 입장에서는 이블로 보이겠지만 뭐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엄청나게 늘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눈썰미가 좋게 되면은 결국 뭐라 그러나요? 풀스택 디벨로퍼가 나타나게 됐죠. 풀스택 디벨로퍼. 뭐 저도 일종의 뭐 어떤 특정한 풀스택 디벨로퍼인데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뭐 센서를 하다가 필요하면 땜질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두이노의 프로그램도 하고 심지어 와이파이 드라이브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하고 노드.js 설치해서 이제 그 HTTP로 웹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이걸 MySQL에 집어넣고 다시 구글 차트 툴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전 과정을 저 혼자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오로지 구글의 덕입니다. 그래서 풀스택 디벨로퍼가 모든 거를 얕지만 다 할 수 있게 하는 엔지니어라는 뜻인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스택 디벨로퍼가 필요한 이유는 요즘 세상에는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래피드 프로토타입이나 하나요? 빨리 해서 쓸모가 있는 건가를 해봐야만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되는데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풀스택 디벨로프먼트 그 능력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을 첫 번째로 하고 싶고 여기서 우리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의 발달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아마존입니다. 저도 썼었는데 아마존에는 자기 이메일과 신분을 증명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1년 중에서도 아마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트리밍 같은 거 쓰게 되면 돈이 나올 수 있지만 뭐 기본 AMI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존이 안 써보면 어렵죠. 막상 이제 써보게 되면 그게 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또 아마존도 있고 요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내가 서버를 설치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뭐 이제는 뭐 공짜로 쓰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나는 그저 정말 우아하게 카페에 앉아서도 이런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서버 플러스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쓰면 놀라운 게 그 메뉴를 하나를 가지고 뭐 네 서버 인스턴스 어디 만들래? 뭐 코리아 인스턴스, 뭐 도쿄 인스턴스, 뭐 미국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전 세계 제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뭐 내 그 실제 컴퓨팅 이미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보게 되면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지구상을 뱅뱅 돌리는 느낌, 뭐 구글 맵이라든가 그 구글 얼스를 쓰게 되면은 지구를 내가 갖고 놀잖아요. 근데 아마존을 쓰더라도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를 쓰면 매우 유리한 게 뭐냐면 해외 진출이라는 게 별도로 없는 거죠. 일단 아마존에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전 세계로 하나가 되니까 그런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클라우드,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에 자사 서비스를 많이 올려 놓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초소형 컴퓨팅 디바이스의 발달인데요. 이미 실습화 보신 바와 같이
라즈베리파이. 이 라즈베리파이가 영국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엄청난 우수하고 안정되고 파워풀한 디바이스입니다. 뭐 가격은 한 4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정말 파워풀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샘플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때 검색하면은 원하는 답이 반드시 나온다는 게 놀라운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는 아무래도 서버다 보니까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상황에서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드 MCU를 쓰면 되죠. 뭐 가격은 한 4,000원. 이 노드 MCU는 뭐 전원을 껐다 켰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두이노 그러니까 ATmega 328을 얘기하자 하는 이유는 얘는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이 쓸 때는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상황에서는 노드 MCU 같은 것, 그 다음에 좀 서버 형태로 움직일 때는 라즈베리파이, 그 다음에 실제로 라즈베리파이보다 값도 저렴한 수많은 리눅스 디바이스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 좋은데, 다만 그런 디바이스들은 이게 좀 이렇게 디바이스 디펜던트한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에러를 먹을 수가 있고, 라즈베리파이는 그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얘가 바로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렴한 초소형 컴퓨팅 디바이스의 발달,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또 저렴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모듈. 네, 라즈베리파이는 이미 라즈베리파이 3는 이미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들어있고, 또 노드 MCU 얘는 이미 와이파이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이 네트워크 모듈이 거의 기본화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더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저렴하고 우수한 센서 또는 센서 모듈인데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온도하고 습도, 제가 여러 가지 써봤습니다. 제일 좋은 게 센시리온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습니다. 센시리온의 뭐 SHT75 같은 건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가격이 소비자가가 한 얼마더라? 27,000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CO2 센서는 역시 커머셜 그레이드로는 뭐 소화전자의 소화전자에 나온 것들 한 10만원 정도 커머셜 그레이드였고요. 그 다음에 먼지 센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먼지 선진국이다 보니까 한 3만원? 3만원 정도에서 먼지 센서가 굉장히 안정된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빛 센서, 뭐 CDS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한 몇백원만 돼도 안정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센서는 그 DS18B20 온도만 되는 거, 이 친구도 개당 뭐 거의 1,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센서들이 있다는 거. 또 이런 센서들이 과거와 달리 전부 다 올 디지털이에요. 올 디지털이다 보니까 앞에 나온 저렴한 컴퓨팅 디바이스와 연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배워야 되겠죠. 세 가지 인터페이스, I2C, SPI, 시리얼. 아날로그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아유, 시리가 등장했네요. 시리얼 그러면 시리가 등장했다. 시리얼 시리얼 그러면 꼭 시리가 등장하더라고요. 재밌게도. 자, 그래서 I2C, SPI,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한 번은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또 전 세계적인 메이커 운동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뭐 정부 주도하에 전국에 많은 그러니까 메이커 공간을 만들었고, 또 수많은 메이커 모임이라든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풀뿌리 운동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풀뿌리 운동인데요. 이 풀뿌리 운동이 활성화되면은 그쪽에 어떤 재주가 있는 분들이 좀 활동할 공간이 생기고, 또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어갖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저변 수준이 좀 좋아지는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이커 운동은 뭐 로봇이라든가 어떤 작동하는 걸 만드는 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한편, 이것이 IoT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는 여기다 오픈소스, 그러니까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다 또 오픈소스 쪽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메이커 운동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활동인데요. 나눔의 문화,
그런 그 나눔 문화가 자연스럽게 또 오픈소스가 붙으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활성화되고 또 어떤 범주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할까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이런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레드햇 같은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드햇은 소프트웨어를 파는 업체가 아니라 그 리눅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각종 서비스라는 건데 제 느낌엔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쪽에 굉장히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 혹은 빅데이터, IoT 이런 어떤 그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필요하는 업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 같고 거기에 수많은 업체들, 그러니까 레드햇은 리눅스에 특화가 되어 있었지만은 어떤 빅데이터 특화라든가 혹은 뭐 AI 소프트웨어 특화라든가 IoT 특화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 분야에서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IoT는 일단 크게 네 가지 사이클이었죠. 센서. 네, 센서는 리얼월드의 어떤 상태를 데이터화하는 그러니까 숫자로 뭐 데이터화하는 과정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센서를 이 센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요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보내야 되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뭐 서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결국은 네트워크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장거리 네트워크는 역시 인터넷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단 쪽에서는 뭐 블루투스라든가 뭐 BLE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혹은 BLE라든가 또는 요새 나오는 롤라 등장할 수. 롤라도 몇 킬로 다니니까 주로 이 종단 쪽에 여기 아마 롤라라든가 BLE가 등장할 거고요. 장거리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컴퓨터로 오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쌓습니다. 데이터가 모이겠죠.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 빅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기존의 데이터 같으면 통계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 센서 데이터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 패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패턴으로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게 증명이 됐죠. 머신러닝. 뭐 AI라고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해주는 일은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어떤 그 데이터 패턴이 뭐 일종의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나요? 그 뭐 두 개로 나눠 그러면 얘가 나눠준다든가 또 나눈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는 아 얘는 타입 1이야 타입 2야 그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데 좋은 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한 결과 아 결국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다시 그러면 네트워크를 타고 이쪽에다가 액추에이션 뭐 전기를 킨다든가 모터를 돌린다든가 이런 액추에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 그다음에 컴퓨터, 데이터,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액추에이션.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복잡하게 얽히는 게 IoT의 전체 사이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입되는 게 요 레벨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이커 운동에서의 어떤 이렇게 만드는 재주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 부분, 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은 요새 말하는 머신러닝, AI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한 지금은 제가 자작 데이터 스토리지를 말했습니다만은 요걸 컬러를 바꿔서 네, 저는 자작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서비스 이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센서를 통해서 어떤 리얼월드 여기 이게 만약에 제트기 엔진이었다면 제트기 엔진은 너무 좀 거창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쓰는 나의 공장의
기계였다고 한다면 기계의 상태를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내가 먼 곳에 있어도 나의 기계의 어떤 상황을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디지털 트윈 혹은 사이버 피직스라고 하는 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미래는 일자리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센서로 대체하고 컴퓨터로 대체하는 동시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만들고 프로그램 짜고 또 이런 것들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 결국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요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드는 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해졌다라는 점이죠. 보통 이제 복잡, 섬세 그러면은 성별을 본다면은 이제 뭐 남자들은 단순하고 여성들은 복잡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문명이 발달할수록 좀 여성적인 면이 나타난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하고 섬세해진다는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는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 요소가 개입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적당히 툭툭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고도의 그러니까 지적 활동이 좀 개입되다 보니 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정적인 부분인데 무엇을 만든다는 게 작동한다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즉 만족해야 되는 그런 면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중요하나 거기에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감성이라든가 공감 막 이런 게 막 등장하게 되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지식 그러면은 정보는 내가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야 여기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되니? 그러면 저기 가서 먹어. 그러면 내가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하우는 바이 데피니션 전달할 수 없는 걸 노하우라고 하죠. 뭐 좋은 아빠 되기, 사랑하기 이런 거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달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더스트리가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라 라는 그런 간단한 화법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해서 이제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뭐 예전엔 이만하다 치면 이제는 이게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일도 많은 동시에 찬스도 많은 거죠. 활용하기까지. 결국 이 부분이 이제 4차 산업에서 말하는 직업, 즉 내가 가치를 만드는 부분이자 나의 수입이 될 부분이 될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이미 있는 거를 내가 하는 거라면 그건 사실은 그냥 정보일 뿐이죠. 결국 first moving, 즉 없는 거를 내가 만들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다임이 또 새로운 걸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가치화 버리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